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참으로 소중한 분을 모셨는데 홍형 전 주일대사관 공사이시고 안기부에서 일본 담당 데스크도 하시고 지금은 통일일보, 일본에서 발행된 통일일보의 주간으로 일하시는 홍형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유, 사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홍형 선생님을 제가 일단 조금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육사 26기 출신이고, 소대장으로서 월남전에 참전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냉전 시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그 중요한 역할은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 많으니까 또 일본에서 오래 근무를 하셔가지고 한국과 일본 관계를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처리했던 전력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떠나신 이후에도 일본에 주로 사시면서 한국과 일본의 협력관계, 막후에서 협력관계 또는 공개적으로 요새 일본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셔가지고 한국 문제를 일본 사람들한테 아주 쉽게 전달하시는 분으로서 유명하고 그래서 아마 일본에서도 유명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북한 인권 문제,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셔가지고 이 탈북자 사이에서 또 북한 인권 운동가 사이에서 또 일본에서 일본 납치자 문제를 제기한 분들, 납치자 구출회 이런 분들 그리고 일본의 현직 정치인들과 아주 넓은 친교를 가지고 계시는 그래서 한국의 진실된 모습을 일본인들한테 알리고 또 일본의 문제를 일본의 사정을 또 한국인들한테 알리는 이런 매개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어제 있었던 월간조선 그리고 박정희 기념재단 공동주최 하는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내일 귀국하시는데, 제가 강청을 해가지고, 조갑제 TV를 통해서 주로 일본 사정, 또 일본에서 보는 한반도 문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우선 첫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그보다 먼저, 네. 사장님께서 뭐 과찬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공무원은 누구나 다 나라가 전쟁 중이니까 그렇죠. 똑같은 일을 합니다. 다 뭐 자기 역할에서 다 하는 거고 저도 군에 입대해서 또는 공무원 생활하면서 뭐 전쟁하는 나라의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지 제가 특별히 더 한 건 없습니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왕 내친 김에 통일일보를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통일일보는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이 언론 매체입니다. 조총련이 득세를 해가지고 일본의 언론, 일본 정치를 좌우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통일일보가 대한민국 편에 서가지고 조총련과 싸웠던 신문사입니다. 그 신문사의 사장님이 세 분 계셨는데 이영건 선생, 그 다음에 이승목 선생, 지금은 강창만 선생이 사장을 하시는 거기서 바로 우리 주관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아베 수상이 취임하고 그 다음에 2013년이 들어서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그래서 한일 관계가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겠구나 희망을 품고 그 아베 수상 인터뷰를 하러 갔습니다. 그게 바로 2013년 3월 초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공관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며칠 전에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에서 역사는 1000년이 가도 잊을 수 없다 하면서 한일 관계를 이명박 정부 하반기에 있었던 2012년 8월에 있었던
독도 방문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천황에 대한 또 발언, 이게 촉발된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게 이제는 풀리겠구나 하는 희망으로, 또 아베 수상도 그런 목적으로 이제 인터뷰에 응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아베 수상이 한국 기자하고 단독으로 인터뷰한 것은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한일 관계는 그동안에 상당 기간 풀리지 않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상하게 이명박 정부 시절의 그 대일 관계를 그냥 계승하고 여기서 조금 더 보태가지고 친중적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반일 성향을 띠게 되고 해가지고 2015년 말까지 이렇게 아주 경색되었던 게 참 아쉬운데, 그 일본에 계시면서 좀 답답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사실 굉장히 답답합니다. 근데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예. 일본 사람들의 그 언어 구사, 언어 생활 감각하고 예. 한국 사람들의 그 언어 생활 감각이 상당히 다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무심코 하는 말들이 상대에 굉장한 상처를 줍니다. 예. 일본 사람들은 보통 자기 속마음을 그대로 우선 표현하는 경우가 없으니까 그런 그 사고가 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가끔 망언하는 게 많았었죠.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거를 의식하지 않고 막 더군다나 이제 일본에 대해서는 거의 언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실제 이상으로 상처를 주고 반발을 초래하는 게 많고, 또는 그럴 경우에 조금 전에 사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예를 들어서 한국인의 그런 언어 감각이나 또는 소위 말해서 정서 또는 이런 걸 냉정하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고압적인 이런 언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또 그것을 양국 언론들이 증폭을 시키기 때문에 실제 이상으로 사실은 한일 관계 마찰의 절반 이상은 언론 전쟁이죠. 언론이고 말하고 말이 된다는데, 이게 2012년 8월에 독도 방문한 거, 저는 그건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 나라 영토로 가는데, 그건 저는 굳이 자랑할 필요도 없지만은 일본이 비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교사 연수회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이 예기치 못한 질문을 받고 나서 그 내용에서 사실과하고 좀 다른 점도 있었고, 천황에 대해서 사과하려면 한국을 방문해도 좋다 하는 이런 이야기.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시되지 않는 발언을 한 게 일본 언론이 그걸 받아들이고 일본 정부가 그것을 증폭시키면서 한일 관계가 나빠지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걸 보면서 일본 천황의 존재가 일본에서 무슨 자리냐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제가 천황이라고 발언하느냐. 저는 천황이라고 우리 정부가 공식적인 용어로서 외교적으로는 일본 왕을 천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언론은 일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국가 공식 명칭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천황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천황은 일본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천황이 사실 천황이 어떤 존재다라는 말 자체를 일본 사람들이 잘 안 하죠. 천황에 대해서 가볍게 언급하는 자체가 일본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터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천황은 일본 헌법 제1조에 있는 것처럼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자체 상징에 대해서 언급하는 자체가 상당히 삼가는 건데, 한국에서는 우선 호칭부터 이거를 아주 자극을 하거든요. 자극을 하고, 예를 들어서
노동당 수계를 무슨 뭐 위원장 이렇게 부르면서 국방위원장이 예, 국방위원장이니 무슨 뭐 하면서 이런 거를 보면 다른 나라에 대해서 안 그러고 왜 유독 일본에 대해서 특히 그 헌법 제1조에 언급된 일본의 상징인 천황의 호칭을 후태어 그렇게 부르는 거에 대해서 사실 그것은 적절하냐 여부를 떠나서 충분히 반발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황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뭐 저는 사실 학자가 아닙니다. 학자 아니고 현대사를 공부는 하지만 저는 학자나 학문적 바탕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일본은 그 성문법 국가냐 또는 관습법 국가냐 할 경우에 분명히 성문법 국가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성문법 국가인 동시에 많은 부분이 그 관습법에 뒷받침되는 나라가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그 불문법, 관습법 그런 국가도 아니고 헌법 국가도 아니고 완전한 성문 헌법 국가도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는 헌법을 내세우고 필요에 따라서는 성문 헌법을 뛰어넘는 그런 전통과 관습을 존중하고 하는 이게 어울린 사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일본 천황은 일본의 지금 그 역사와 그러니까 일본의 역사를 이어주는 존재죠. 그러니까 역사적 정통성의 수호자네요. 예, 그렇죠. 수호자죠. 그러니까 그 긴 그래서 천황이 재위한 그 기록이 있는 동안에는 사실상 수많은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그렇죠. 또 뭐 체제가 바뀌고 일본이 패전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일본 역사로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천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건 뭐 저는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국채 그 자체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표현을 안 하죠 이제는. 그렇죠. 그 표현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서 저는 이제 한국하고 다르게 그 일본은 저희처럼 뭐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뭐 이게 아니라 천황이 제1조에서 상징으로 됐을 정도니까 그런 독특한 역사와 구조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 부분이 참 한일 관계를 어렵게 하는 것도 되고 그죠? 예. 또는 어떤 면에서는 쉽게 하는 것도 될 겁니다. 예. 그러나 하여튼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이해하는데 천황제도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은 일본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사고구조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문제를 저는 일본에 대해서 뭐 반의를 한다든가 뭐 일본은 무조건 뭐 본받을 점이 있다든가 이게 아니고 그렇죠. 냉정하게 좋은 점은 이해를 하고 좋다 나쁘다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양국 관계를 서로 대하는 기본 자세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천황이 공식적으로 한국을 방문해야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고 한국 사람들은 아니 뭐 일본 수상이 방문하면 되지 천황 방문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게 아니죠.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뭐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잠깐 나왔지만은 일본 아베 수상이 그 취임 초기에는 가치관 외교를 한다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말이 어느 틈엔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사실 그 말을 보면 저는 사실 일본에 대해서 위화감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천안문 사건 이후에 천황 내외가 북경을 방문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자민당은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 사람들의 반일이 존재하고 천황에 대한 한국 국민 전체의 우호적 환영 분위기가 없기 때문에 못 간다 그러면서 그 공산당 일당 독재 중국엔 보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이제 그런 데서 현재 일본의 정치나 일본 사람들의 가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좋은가 나쁜가를 떠나서 우선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저희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과정을 해가지고 일본 천황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에서 반대 데모가 심해지고 하는 것이 일본 사람들한테 알려지면은 방문 안 하는 말 못합니까?
그것을 언론이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반대도 있지만 예. 다수의 이해와 찬성이 있어서 이렇게 보도하는지 그렇겠구나. 역시 한국은 반일의 나라다 이렇게 보도하는지에 따라서 예. 다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월드컵 뭐 개회식을 할 그때 한국에서 했는데 이때 자연스럽게 올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특히 황태자를 예, 천황에 앞서서 천황의 대리격으로 예. 방문시키고 하는 아이디어는 여러 번 제기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진지하게 논의됐던 것이 예를 들면 이제 한국이 일본의 다음으로 개최하는 그 국제적인 행사가 몇 개 있었죠. 그렇죠. 올림픽, 엑스포 뭐 이런 게 쭉 그렇죠. 있었는데 대전 엑스포 때도 일본 내셔널 데이에 황태자를 방한시키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여러 번 나왔고, 그런데 그때도 아주 사소한 반대파들의 작용이나 또는 그런 부작용이 우려가 돼서 결국 중지되는 국민 일부의 의사표현이나 감정이 국가 전체의 그런 행사나 그런 계기를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는 그런 장면이 너무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천황의 비중을 설명하는 게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낼 때 포츠담 선언에서 예. 1945년 7월 포츠담 선언에서 무조건 항복하라 하는 통보를 일본에 했을 때 일본이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무조건 항복하면은 천황제도 없어지는 거 아니냐. 예. 천황제를 인정해 준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무조건 항복한다. 그렇게 명시적으로는 이야기 안 했지만은 그렇게 함으로써 또 미국에서도 보니까 천황제를 없애가지고는 효율적 통치가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암묵적으로 천황제를 유지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항복을 받았다. 그래서 천황제가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천황제를 없앨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대통령제로 바뀔 수 있는 역사적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만큼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일본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고, 그 국가 지도부에, 그죠? 거기 또 메가드 같은 사람도 있었고. 예. 근데 당시에 지금 일본은 이제 자기 부친 세대가 되겠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크게 공개적으로 많이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당시에 공화제로 이행되는 게 이 기회에 낫다라고 하는 일본인들이 있었던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천황제를 폐지하고 군주제 폐지하고 공화제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것이 뭐 크게 공론화되지 않고 그대로 이제 현재 헌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뭐 사장님께서 역사 여러 가지 책을 쓰신 과정에 잘 나와서 오히려 사장님이 쓰신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농담입니다만 일본에 공화국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북해도에. 막부파들이 끝까지 하코다대 가서 거기에 공화국을 선포하고 한 6개월인가 버틴 적이 있었습니다만. 자, 이제 다시 그다음에 그래서 2013년 초에 아베 수상하고 만났을 때 아직도 남문 인상이 아베 수상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하고 그 전에도 친교가 있었어요. 예. 부친과 아베 신따로 또 그 외할아버지 기시죠. 외할아버지. 기시입니다. 또 하고 박정희와의 특별한 관계 이걸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바뀌었으니까 잘 지내보자. 그래서 그때 이야기하기를 일본은 한반도가 자유민주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라는 것까지 국회에 나와서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이게 박근혜 정부가 그 메시지를 수용하지 않고 시진핑 쪽으로 경도가 되어가지고 한 3년 동안 한일 관계가 제대로 풀리지 않았는데 그 기간 중에 어땠습니까? 일본의 한국에 대한 생각은?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 어처구니 없고 기가 막힌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 친서를 보낸다든지 특사를 보내서 조용하게 전달한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그 한국의 자유통일 입장을 지지한다고 말씀하시고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호의를 공개적으로 몇 차례 표명하셨는데 그것을 이쪽에서 매정하게 거절함으로써 아베 수상이 정치적으로 아주 곤란하게 돼버렸죠. 일본 곤란하게 됐습니까? 국민들한테 보기에 왜 저렇게까지 뭐 나쁘게 말해서 구애하는 것처럼 하느냐, 또는 일본 수상이 한일 관계를 생각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 그거에 상응하는 어떤 반응이 나올 줄 알았는데 완전히 그 무시되고 하는 걸 보면서 아베 수상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도 분개를 하게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이해를 못하는 게 뭐 양국 간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 가까운 기일에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뭐 이 정도만 해도 되는 거를 왜 그때 그게 지금 되풀이됩니다. 육공화국에서. 그러니까 서울 올림픽 이후에 일본 사회가 한국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으로 보는 그 시점에서 일본 사람들의 그런 평가와 기대를 완전히 우리 스스로가 부시는 이런 행동이 몇 차례 되풀이되는데 이제 가장 최근에 결정적인 그 장면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들으신 분 중에 두 사람이 너무 친일적이다 이렇게 비판할 분들도 계시는데 굳이 거기에 대해서는 해명을 안 하겠습니다. 친일할 때는 그 일본하고 친하다는 이야기고, 그 일본은 군국주의의 일본이 아니고 현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춘 일본이고, 또 한미동맹의 일원인 일본이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와 같이 고민하는 일본이니까 그런 점에서의 친일은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저는 동경에서요. 반일로 아주 주목을 받고 비판을 받습니다. 반일 분자라. 진짜 반일이지, 진짜 반일. 저를 반일 분자라고. 일본을 잘 알면서 일본을 비판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은 이제 아시아에서는 본래 자유민주주의라는 전통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의 자유민주주의 가치관 그 전통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이 된 일본에서도 없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일본이 이제 한국의 그 총체적인 자유민주주의냐 전체주의냐의 이 총체적인 투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이런 걸 저는 아주 심각하게 거론해서 비판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 문제에 대한 거론을 뭐 객관적으로 현대사를 짚는 것을 반일이라고 받아들여서 제가 그런 문제 이야기하면 저는 반일로 요주의 인물로 찍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뭐 친일처럼 되고 또 서울에서 저를 반일이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거야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하시니까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담을 끝까지 들으시면 오해가 풀릴 것 같은데, 특히 우리 홍영 전 공사께서 강조하시는 게 자유민주주의적 가치, 이것은 이 부분에 관한 한국보다 일본보다 한국이 우월하다. 그렇습니다. 그걸 항상 강조하시고,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우리가 공산당하고 싸워서 또 국내의 권위주의적 정부하고 싸워서 쟁취한 자유민주주의인데, 일본이 누리는 자유민주주의는 물론 그 안에 뭐 대정시대 때까지 노력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 때 져가지고 미국이 선물한 자유민주주의다. 이런 차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는 20세기 후반 이래 아시아에서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린 나라고,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위해서 피를 흘린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죠. 일본은 자유를 위해서 피를 흘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점에서 저희는 그 역사 발전 과정에서 저희는 자유를 지키는 싸움을 하면서 이것을 획득하고 확대하는 과정이고, 일본은 그냥 자기들만 안전하면
나쁘게 말하면요. 일국 평화주의처럼 일본만 안전하고 평화로우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 차이를 제가 이야기하면 동경에서는 저를 뭐 반일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유라고 하면 우선 피가 끓고 예. 딱 앞에 붙는 말이 방공 아닙니까? 예. 그죠? 방공해야 자유시킬 수 있다. 예. 이런 자유라는 말은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구체적 이미지로서 예. 이 사람들을 격동시키는 단어인데 일본 사람들한테 자유란 단어는 어떤 영향을 줍니까? 그 사장님께서도 아마 지적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이 데모크라시를 번역할 때 민주주의라고 번역한 게 그렇죠. 최대의 오역 아닙니까? 그 이즘이 아닌데 주의라고 민주제도라고 했어요. 예, 제도였는데 네. 그래서 일본 사람의 많은 지식인들이요. 민주주의라는 용어와 그 앞에 자유가 붙는 자유민주주의의 차이를 모릅니다. 이게 일본의 그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걸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재밌네요. 민주주의 앞에 민중민주주의가 붙는 순간 저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와는 반대가 된 데는 그걸 모르는군요. 이거를 거의 모릅니다. 지식인 사회에서도 거의 모릅니다. 야. 그래서 이제 그 점에서 어떻게 보면 대화가 잘못하면 그 사전에 그 용어 정의 같은 게 없으면 그렇겠네요. 불필요하게 충돌이 되고 그게 또 감정 마찰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이건 어떤 점에서는 자유에 대한 깊은 성찰은 어떤 점에서는 한국 보수적 지식인들이 더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 민주주의라는 말이 갖는 뜻이 그래서 저희가 아시아 냉전 과정에서 쉽게 말해서 이 좌파들이 민주화라는 용어를 가장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그렇죠. 전략적으로 써왔거든요. 그러면 일본 사회에서는 민주화라는 말을 이걸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뭐 이렇게 오해들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혁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좌경화를 민주화로 표현하는 경우에도 일본 언론이 이런 거를 알고 거르질 못합니다. 그런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일본 언론은 일본이 번역한 용어상 오류 때문에 아니면 그 용어를 악용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그쪽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 2012년에 영국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에서 세계를 민주주의 랭킹을 낸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한국이 20위 했죠. 20위 하면서 일본보다도 앞선 아시아 최고의 민주주의라고 분류를 했어요. 그 뒤에는 순위가 조금 바뀐 것 같지만은 그게 바로 미국 사람, 서양 사람 입장에서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다이나믹한 정권도 자주 바뀌고 하는 그것을 높게 평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아마도 그분들이 어떤 기준을 썼는지 모르지만은 예를 들어서요. 개인에게 허용되는 자유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 틀림없는 말이에요. 우리가 더 큽니까? 일본보다? 저희는 자유를 부정하는 자유까지 허용되고 일본에서는 그런 거는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 같은 거는 허용이 안 되거든요. 물론 그걸 주장하는 세력이 일부 있지만은 그 일본 사회에서는 그게 허용이 안 되고 그거에 대한 관용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분은 그럽니다. 자유의 비만화. 비만화. 예, 비만화. 예. 자유 비만화. 뭐 자유를 너무 먹어서 자유로 뚱보가 된 자유 뚱보. 예. 그런 그런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이 자유의 비만도에서는 훨씬 더 앞서 있는 건 명백합니다. 여기에 또 제가 붙인 이름인데 이 자유의 비만화가 자기를 지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살찐 돼지. 그렇습니다. 이건 사람도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살찐 돼지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는 것이 실제로 제가 이 자유의 비만화 이야기는 한 2달 전인가 일본 분하고 대화를 하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본도 그렇다 그러시는데 그 말 듣고 보니까 그 비만도에서는 저희가 훨씬 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일본은 어쨌든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고 그것의 기초는 자유만큼 중요한지 자유보다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 그건 논외로 하지만 법치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의 하나의 기둥이 법치 민주주의인데 법치 부분에 관한
일본이 한국보다 더 안정적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은, 첫째, 일본 신문에 보면은 검찰을 주어로 하는 기사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검찰을 주어로 하는 기사가 빠져버리면 신문 방송 못 만든다. 이 차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차이가 생긴 겁니까? 일본의 같은 경우에 검찰이라는 것은, 검찰이 뭐 일본에도 전후에 그런 시기가 있긴 했지만 검찰이 체제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검찰이. 검찰은 체제에 관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언론사로 만든다면 사회부 쪽이 되지 정치가 아닙니다. 물론 정치 권력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대하고 하지만은, 근데 한국의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딱 체제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정치 권력을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그렇죠. 점에서는 일본의 검찰은 그 정권을 수호하거나 하는 건 안 합니다. 근데 한국의 검찰은 참 뭐 제가 냉정하게 전후사 우리 현대사를 보면서 그 정권 권력 수호, 그렇죠. 여기에서 한일 양국 검찰이 결정적으로 다르네요. 다르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일본 국회의원 중에서는 검사 출신이 없죠. 검사 출신이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판사 출신도 없잖아요. 판사 검사 출신이, 그분들은 다른 영역을 찾죠. 그렇죠. 예. 그런데 한국은 판사 검사 출신 국회의원 치면 수십 명입니다. 예. 미국은 물론 변호사 출신이 더 많고. 그래서 그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같은 것이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 한일 양국이 실은 그 현대사의 그 생성 발전 과정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런 법치에서도 완전히 다르고, 그거에 대해서 특히 일본에서는 한국의 법치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 외교 정책에서 친중 반일적 성향을 띠니까 한미 관계도 조금 스무스하지 못하고, 미국에서 여러 요인들이 와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한일 관계를 좀 좋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나마 2015년 말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문희상 특사를 보냈는데, 또 그 전에 문재인 아베 통화에서 이 위안부 합의를 존중하지 않겠다, 또는 존중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면 국민 여론이 그걸 수용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는데, 일본 정부는 또는 일본의 언론이나 세론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입니까? 이제 먼저 일본 사람들의 생각을,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일본 사람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은, 예를 들면 장사를 할 때도 계약서 이전에 그 약속, 신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계약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대법 제도에서 특히 장사를 할 경우에 신뢰가 중요한데, 그것은 계약서로 표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신뢰 관계가 계약서로까지 명시됐을 때는 그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비가역적인 해결이라고 하는 외교 관계에서 용어에서 쓰지 않는 말을 썼을 정도로 이거 못 박은 것을 다시 이거를 우리는 납득 못한다, 이렇게 되면 근대적인 현대 사회에서의 국가관계, 외교관계를 발전시킬 수 없다, 이런 상대하고는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명백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무도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 자신이 느끼는 것이, 저희 정부, 한국 측의 설명이, 이거는 설명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은, 저희가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은 국가 안보라든가, 그렇죠. 치안, 법치라든가, 그 경제의 중심을 어떻게 잡느냐, 이런 것에 있지,
국민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관여하고 존중하는 건 국가의 정부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이 될 수 없는 이 부분을 이유로 둔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국민 정서와 민족 감정과 이런 걸 내세워서 하는 것은 전체주의, 파시즘에서 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정서상 그게 안 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표현인지를 모르죠. 한국인들은 의식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요즘에 대해서 제가 느꼈던 게 그겁니다. 그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들이 참 비슷하고 민족적으로도 동질성이 많고 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에서 생각이 이건 극명하게 다르구나 하는 게 느끼는 게 바로 국민의 뜻을 받든다든지 국민 정서라든지 이런 말에 대해서 우리는 예사로 하는데 일본 기자들이 예컨대 어떤 과거 대법원장이 앞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재판을 하겠습니다. 이거 물어요. 아니 이게 무슨 뜻이냐고. 인민재판이죠. 아니 국민의 뜻을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고 되어 있는데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재판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고 물어요. 저한테 오히려. 물으면 그게 참 말이 안 되는구나 하고 느끼는데 이번도 보니까 일본 신문의 제가 반응을 보니까 국민 정서가 허용하지 않으므로 박근혜 정부 때 합의를 제고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을 했다고 딱 소개를 해놓고는 딱 뭐라고 하느냐. 일본에서 그걸 세론이라고 그러죠. 예, 세론이 여론입니다. 저희 말로 그대로 여론입니다. 아니, 세론을 한국 정부가 알아서 뭘 해야지. 왜 세론을 빗대가지고 국가 간에 맺은 약속을 어기려고 하느냐. 심지어 이런 말을 쓴 거 가는 걸 봤습니다. 이러니까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자격 미달이다. 이런 것까지 쓰더라고요. 아니, 실제로 제가 조금 전에 정부의 역할이 뭐냐 했을 때 국민의 감정을 관리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이거 엄청 위험한 일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법을 정하고 그렇죠. 국민이 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지 법이 아닌 국민의 일탈하는 감정이 법보다 우선된다면 그건 이미 법치 국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만약 그런 경우에 역사를 보면요. 그런 경우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 전쟁이었습니다. 일본 자신은 자기들이 명치 유신 이후에 부국강병, 국군이 일어났다고 그분들은 그때 생각해서 전쟁을 몇 번 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의 중요한 전쟁의 무대는 또 다 한반도였죠. 그렇죠. 러일 전쟁, 청일 전쟁, 임진왜란, 그서로 올라가거든. 동학, 내전 이것까지 내전에 간섭했던 것까지. 그런데 그런 것을 겪고 최종적으로 자기들이 수십 년간 했던 것이 전쟁에서 허망하게 원점으로 돌아간 경험을 일본은 가지고 있거든요. 한국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위험한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는 흔히 농담으로 국민정서법이 있다, 국민정서다 이러는데 일본 사람들은 국민정서란 말은 잘 이해를 못하죠. 제가 이거 정말입니다. 한 3개월 전에 정말 겪은 일인데 저하고 무슨 이제 대담 강연을 상의하러 어떤 싱크탱크의 분이 저하고 이제 수년 동안 잘 알고 있어요. 그래 이분이 이제 최근에 한국의 탄핵 정병 과정을 보면서 이제 말 끝에 저한테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홍영 씨, 한국의 국민정서법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아무리 찾아도 국민정서법을 못 찾았다. 그리고 정말 저는 순간 이분이 무슨 말을 하나 했는데 그러면서 이야기가 저희가 한국의 법전을 다 찾았는데 국민정서법이라는 게 안 나오는데 혹시 이것이 관습법입니까? 아니 우리가 정말입니다. 언론에서 가끔 그런 것을 하거든요. 우리 언론에서 잘못 쓰는 법이 국회 선진화법. 그런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따옴표를 해야 돼. 하고 괄호하고 국회법 개정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그래 국민정서법이라고 따옴표
안 하고 막 쓰니까 일본 사람들은 순진하니까 국민정서법이 있는 줄 알았군요. 예, 그러니까 실정법상 법치 국가에서 말이 안 되는 것이 마치 상위에 국민정서법이 있는 걸로 정말 많은 사람이 믿고 있군요. 정말 많은 일본인이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빗대서 말한 거고 실제로 그건 존재하지 않고 한국에 그런 불문법, 관습법 자체가 없고 이런 설명을 했더니 그분이 너무 무안해서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차마 묻지는 못하는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은 국민정서법은 거의 관습법의 단계로까지 격상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게 관습법이라도 좋습니다. 만약 그렇게 할 경우에 그 경우에 역사적으로 정립된 뚜렷한 기준과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 각자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국민 정서를 외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관습법은 아니네. 이게. 예,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나 주관적이라서. 예, 한일 양국 간에 얼마나 상대를 모르냐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한일 관계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데 이 문제 가지고 그러니까 이 문제라는 것은 종군 위안부에 대한 최종적 합의를 우리는 제고하자 그러고 일본은 절대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또 한일 관계가 어렵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처와 아베 정부의 강경한 대처가 이게 또 잘 맞지 않고 해가지고 앞으로 그러면 한일 관계도 좀 어렵게 안 보십니까? 제 느낌입니다. 전 저 전문가는 아니고 제 개인 느낌은 이게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려고 이제 첫 번째가 일본은 어떻든 간에 일본 나름대로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그걸 향해서 뛰어갑니다.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비서구 문명 중에서 가장 그 선진화됐다고 하는 선두주자인 일본이 다시 한번 여기서 뛰자 하기 위해서 동경올림픽을 유치하고. 그렇죠. 2020년이죠. 예, 2020입니다. 이거를 계기로 일본에 침체했던 국가 분위기를 쇄신하고 또 다음 단계로 일본을 이끌어 나가자 뭐 이런 것을 내세우는데 대한민국은 과거하고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적폐가 어쩌느니. 그렇죠. 과거와 싸우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저 동서냉전 기간 이럴 때 보면은 5공화국 때까지는 대한민국의 5공화국 때까지는 국가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지도자가 국가 목표를 비전을 설정하고 거기에 국민의 국력을 이렇게 조직하고 동원했습니다. 서울 올림픽이 이제 그 절정이 되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 6공화국이 되면 그런 국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국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동원하는 노력이 없어지고 이제는 과실을 따먹고 나눠 먹는 게 정치의 중심이 됩니다. 일본은 그래서 그 정권이나 대통령들이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거에 대응하는 것이 정치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납득 못하는 힘들더라도 어떤 과제를 제시하고 미래를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국민의 불만을 어떻게 달래보느냐라든가 영합한다든가 하는 게 중심이 돼서 이것이 한일 외교의 중심이 돼버렸습니다. 거기까지 한일 외교에까지 영향을 외교까지 영향이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이제 지도자들에 따라서는 역시 한국의 지도자들급 정도의 사람들은 역시 여론의 지지도니 이런 거에 신경 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도 보면 정당의 명칭이 저기도 뭐 모두의 정당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더불어민주당하고 비슷한 게 많죠. 이념 없는 정당명 같은 정당이 일본에도 난립을 했었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 그게 이제 바로 미래 비전 없이 국민들의 그 불만을 이렇게 달래고 그것이 마치 정치가가 해결될 주임무인 거로 이제 호도를 했죠. 그렇게 해서 일본도 혼란을 겪는데 지금의 일본은 명백히 거기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싫든 좋든 일본은 자 중국의 도전을 어떻게 하느냐, 미래의 일본이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인구가
뭐 50년 후에 7천만 원으로 줄어드는 일본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이 담론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한국이 더 북한을 해방해야 되는데 절대 명제가 있으니까 헌법에 명제가 있으니까 한국이 오히려 더 어떤 의미에서입니다. 통치하기 쉬운 나라입니다. 대통령이 이 헌법의 명령 북한을 해방한다. 그런데 이거를 다 버리시고 과거와 싸우는 하고 이거를 일본과의 외교의 현안으로 내놨기 때문에 이거는 충돌될 수밖에 없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런 자세를 유지하고 폐쇄적인 뭐 민족공존 노선으로 가면 일본하고 화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일본하고 화해 안 하면은 누가 손해를 보느냐 하는 건 조금 이따 다시 따져보기로 하고 지금 아주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명쾌하게 설명하셨는데 한국은 적폐청산 운운하면서 또 조건 위안부 문제 아직 미해결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과거를 주제로 해봐서 싸우고 아베 정부는 미래를 향해서 나가고 있다. 이거 한쪽은 과거로 가고 한쪽은 미래로 가면 이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더 벌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럼 누가 손해냐? 안보상의 이제 이해득실을 따져봐야 되겠던데 많은 사람들이 한미동맹만 강화하면 되지 뭐 한일 관계야 뭐 그건 자동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아닌 것이 이 우리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생소할지 모르지만은 전쟁이 다시 재발했을 때 유엔군 전방사령부는 용산에 있지만은 후방사령부가 일본에 있다. 유엔군 후방사령부가 일본에 있고 그 유엔군 후방사령부와 같이 작전해야 될 5개 미군 기지가 7개 기지입니다. 7개 기지입니까? 예, 7개 기지. 그게 약 5만 명의 해공군이 있다. 여기서 항공모함도 나가고 전투기도 나가서 한반도에서 싸우는 우리 대한민국 국군과 미군을 지원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일본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은 전쟁이 났을 때 우리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돼 있다.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좋아야 한미일 군사동맹이 스무스하게 작동한다 하는 사실 자체를 한국의 지도층이 과연 깊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는지 저는 의문이에요. 그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한일 양국을 제가 물론 한국의 입장에 서지만은 일단은 객관적으로 봐야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희가 서울 올림픽을 성공시킴으로써 이제 선진국 대접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그럼 그 이후에 육공화국 30년 동안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이 좋아졌느냐 또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동맹이 생겼느냐 볼 때 저는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은 1cm도 좋아지지 않았고 대한민국은 새로운 동맹을 하나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그 잃어버린 20년, 25년을 겪으면서도 일본의 동맹은 늘었습니다. 안보 환경은 좋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주와 사실상 동맹을 맺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보도를 하지 않는데 일본과 호주는 동맹 관계로 물론 아직도 중국 문제 같은 데서 서로 입장 차이가 있고 하지만은 사실상 동맹을 맺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미일 동맹 속에서. 또는 인도와의 동맹화 수준으로의 여러 노력, 동남아에 대한 여러 노력을 보면 일본은 명명백백하게 중국의 힘이 커진 것을 상쇄하는 안보력의 강화, 동백력이 늘어났습니다. 베트남하고도 관계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베트남하고. 특히 미일 관계는 더 말할 수 없이 긴밀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볼 때 이거는 지난 30년을 저희가 체크하면은 이건 아무도 부정 못합니다. 대한민국은 안보 환경이 하나도 좋아지지 악화됐다. 다음에 대한민국의 동맹은 늘지 않고 유일한 동맹인 한미동맹이 지금 위험하게 되고 있다. 위험하게 됐다. 이게 팩트입니다. 한일 관계도 위험하게 되고 그러면 일본은 반대로 한국하고는 반대로 동맹이 늘어났고 안보 환경을 확실하게
미국과의 미일 동맹을 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 주한 미군 기지하고 주일 미군 기지를 비슷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전혀 다릅니다. 일본에는 미국의 육해 공군 해병대 그렇죠. 모든 기지가 일본 나라는 일본 하나입니다. 전 세계에서. 거기다가 정보 기지까지 더하면 일본은 그야말로 태평양의 영국이라고 부를 수밖에 그렇죠. 없는 뭐 역사적 여러 문제가 있지만요. 현재 전개된 미군의 그 해외 전개 병력만 보더라도 육해공 해병대 정보기지가 다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이런 기본 팩트를 무시를 무시하죠. 이게 참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에 대해서 비판을 하든 뭘 하든 우선 그렇게 냉정하게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거기서 출발해야 되지 않느냐. 전투기 중에서 제일 비싼 게 대잠 초계기거든요. 예, 대잠 비쌉니다. 초계기. 예. 그 한 대가 한 1억 달러 이상 될 겁니다. 1억 달러 넘습니다.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게 한 10여 대인데 예. 여기 조금 오래된 정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10여 대고 일본의 우리의 10배입니다. 100대 이상이 넘어요. 100대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P3C를 100대 그러니까. 정도 가지고 있다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일본을 둘러싼 주로 잠수함 아닙니까? 잠수함 탐지하는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 그 잠수 탐지하는 능력 거기서 얻은 정보를 우리하고 나누어 가지려면은 그 정보를 서로 교환하되 보호를 해야 된다. 소위 한일 군사보호협정, 그죠? 군사정보보호협정입니다. 보호협정. 이것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는 지금 입장 모르겠습니다만, 그, 선거 기간 중이나 그 전에는 일단 비판적 입장이었어요. 예. 야,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핵무장한 북한을 막아야 되는 우리의 중요한 자산이 일본 안에 있는데, 이 일본과 사이가 나빠지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과거에 집착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국의 국가 지도부는 이 수비 위주니까 항상 북한이 남침을 걱정하면서 수비 위주로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시야가 참 좁은데 북한은 공격 위주의 군대이기 때문에 남한보다 훨씬 시야가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황장엽 선생의 이야기 들으면은 김일성은 대한민국 별거 아니다. 저거는 갓쓴 노인에 불과한데 그 갓을 쓰고 있으면 줄이 두 개다. 하나는 한미동맹이고 하나는 한일관계다. 그 두 줄을 끊어버리면은 바람에 갓이 날아간다. 이런 이야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만큼 한미동맹만큼 한일관계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한일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게 대남 적화 전략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한국의 한일관계를 다루면서 이걸 고려하는 사람이 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어제도 사장님하고 그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엔군 사령부 후방 사령부는 1953년 7월 말에 그 정전협정이 발효되면서 휴면 상태로 들어갑니다. 다시 열전이 재개될 때까지는 잠이 드는 겁니다. 그거에 반해서 이게 이제 냉전화되면서 냉전이나 열전이나 총력전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결과가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냉전을 싸우는 게 뭐냐? 이게 노동당입니다. 노동당의 전방사령부가 일본 내에서 이 사람들이 최소한 1980년대 중반까지 거의 무제한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가 아슬아슬하게 허용되는 이 자유민주 체제의 약점을 최대한 이용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당했습니다. 거의 김일성은 아주 위대한 사회주의 혁명가고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은 이게 못된 독재자다 이런 이미지를 전 세계에 심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역사에 대한 교훈이 저는 일본을 가장 잘 알았던 대통령은 이승만 박정희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전두환 대통령도 저는 좀 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평가해야 됩니다. 예. 그 미국을 움직여서 예. 워싱턴을 움직여서 그렇죠. 안보 협력을 하게 만든 마지막 대통령이 낙하손에 있을 때 예, 40억 마지막 달러 대통령이 받은 전두환입니다. 거죠. 그렇죠. 그 이후에는 우리가 한미 동맹이라는 이점을 그렇죠. 한일 관계에서 한 번도 발의조차 쓸 생각도 못하는 거의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 문제를 과연 우선 저희 지도자 국가 지도자들이 인식하고 있느냐. 대통령이 내가 전쟁의 최고 사령관에는 의식 그렇죠.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나는 민주화의 투사야. 그렇죠. 라고 했지. 나는 그 국가의 생사가 그렇죠. 걸린 전쟁 싸움의 지도자다. 전쟁 지휘관이라는 지도자라는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그 약점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당하는 것이 북은 세습 독재였죠. 지난 분단 이래 72년간 3명의 독재자가 나왔고 그렇죠. 남한은 특히 육공화국 이후에 이제 5년 단임제니까 12명째의 대통령이니까. 12명째. 그러니까 대통령이 뭔지를 알만 했을 땐 벌써 임기가 그렇죠. 끝나는 거예요. 예. 이게 참, 그러니까 일본 같은 예. 경우에는 예. 의원 내각제였기 때문에 그 의회를 중심으로 서로 그렇죠. 단련되고 경쟁해서 이게 되는 그렇죠. 거고 저희는 그 과정 없이 거의 혁명적으로 정권을 그렇죠. 교체하면서 미숙하게 그 국정을 운영해 오다 보니까 육공화국 30년 지내 보니까 안보 환경은 극도로 나빠졌는데 동맹은 거의 없어지는 이런 현상을 그렇죠. 자초했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조총련 하면은 일본에 있는 친북 성향의 어떤 친선 조직 비슷하고 그것도 같은 동족이니까 하면서 조총련에 대한 경계심이 없는데 조총련의 실체는 우리 홍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럼 북한 노동당이 일본에 만든 북한 노동당 지부고 그 지부가 대남 침투의 우회적 기지 역할을 하고 거기서 남한으로 보낸 간첩 또는 거기서 포섭한 한국의 정치인들, 운동권들 또 일본의 여론을 아주 압박해서 바꾸는 또 일본의 좌파하고 손잡는 이런 다목적의 역할을 조총련이 했습니다. 조총련한테 당했다는 말 하셨는데 제일 심하게 당한 게 바로 유경수 여사죠. 유경수 여사를 죽인 문세광이는 바로 조총련이 포섭을 해가지고 북한 공작원한테 연결시켜서 암살자로 만들어서 유경수 여사를 죽였고 김대중 납치 사건 때 일본에서 반항 감정이 폭발하도록 한 것도 조총련이 매개 역할을 했고 또 50년대로 올라가면 조총련과 일본 공산당과 당시 일본 정부가 다 합작을 해가지고 동포 약 10만 명을 지상낙원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생지옥으로 보내가지고 20세기 역사상 가장 추악한 인권 유린을 하는데도 여기 중추적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은 전쟁을 주도적으로 해본 적이 없으므로 당해놓고도 이거 누구한테 당했는지를 몰라요. 이게 참 비극입니다, 이거. 비극인지 희극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쟁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 차이가 있습니까? 북한은 전쟁을 결심해서 해본 집단이고 우리는 강요된 전쟁만 수세적으로 하다가 전쟁에 관한 주체성이 없어지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사드 배치가 한 세트 6기라는 그 사실 자체도 몰랐던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전쟁 지도자라고 하면은 벌써 한일 관계를 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달라지죠. 자기가 최고 사령관이라고 느끼는 순간 완전히 바뀝니다. 나를 위해서도 한일 관계는 악화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저절로 날 텐데 이게 주인의식을 갖지 못한 사람이 대통령 자리나 무슨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되어버리면은 이렇게 시야가 좁은 짓을 하고 그건 한국의 보수 세력도 마찬가지고 특히 한국의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반일 선동에 앞장선 거 아닙니까? 언론 전쟁이 일본에서 보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뚜렷한 그렇다고 네.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연하게 막연하게.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막연하게 홍위병에 가담한 거거든.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뭐 어떤 신문사가 자기 신문사 사정이 좀 불리해지면 느닷없이 예. 반일 보도를 하면서 마구잡이로 그냥 반일 보도에 관한 한국에서는 무슨 그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용어를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이 반일 선동을 하는 언론을 과연 보수라고 볼 수 있느냐, 과연 안보 세력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회의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명백하게 그 자유민주주의 대의와 가치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설명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1959년부터 1984년까지 그 20몇 년간의 긴 그렇죠. 예, 북송 예.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을, 대한민국 국민을 국교 정상화할 때 일본은 하여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유엔이 그렇죠. 결의안 인정을 했습니다. 유일한 합법정부 국민을 그 적대 세력에게 그렇죠. 보내는 이런 거를 차분하게 설명을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이 점에서 반일 소리를 들으면 괜찮은데 그렇죠. 그걸 반일 소리를 들어야 되죠. 이럴 경우에는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이상하게 국민 정서와 어쩌고 전쟁으로 역사 속에서 끝난 문제를 가지고 이 정서상 우리의 이걸 만족시켜라 이렇게 되면 이거는 그건 못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종군 위안부가 겪은 인권 탄압보다는 예. 그보다 아마 한 100배쯤 더한 인권 말살이 북송입니다. 북송 생적으로 10만 명을 보내. 생적으로 보내. 그렇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이것도 살아있는 문제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북한에서 수용소로 많이 가고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에서는 바로 그 우리 국민, 우리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간주해야 되는 건국 사람들을 후에 대한민국 그렇죠. 국민으로 간주되는 그렇죠. 더군다나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이후에도 14년을 그걸 계속했는데 이 왜 그러냐? 이건 이제 설명이 되겠죠. 그건 뭐냐 하면은 남한에 있는 친북 반일 성향의 언론 매체, 네. 또 그런 성향을 가진 정치인, 지식인들이 너무나 커가지고 이것은 북한한테 불리한 거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북송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예. 북한을 보호해야 내가 되는 좋아하는 북한한테 불리한 거니까 이거 막 덮어놓자.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종군 위안부 문제는 내가 싫어하는 일본에 불리하고 북한에는 유리한 거니까 이거 크게 키우자 하는 심리도 나는 어느 정도 작용했다고 봅니다. 이 조총련이 그럼 몇 명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 당원을 기준으로 하면요. 조총련이 저희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은 대개 이렇게 언론이나 이런 데 노출된 자료만 봐도 초기에는 최소한 정예 노동당원이 5,000명 있었습니다. 예. 저희 지금 국내 아주 그 어떤 정당들이 예. 각 도별로 정예 5,000명 당원을 가진 정당이 있는지 저 의문입니다. 그런데 조선노동당의 유일한 해외에 가진 지부에 일본에서는 최소한 그 정예 노동당원이 5,000명 이상 있었다는 거죠. 학습조라고 불리우는. 그리고 얘들이 무엇을 했냐면 이분들은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 문화와 모든 거를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사회의 DNA를 숙지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가장 비참하게 북에 당한 예 중에 하나가 김대중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대중 사건과 1년 후에 문세강 사건 때문에 한일 양국은 국교 정상 이후에 뭐 거의 단교라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됐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험하겠죠. 그런데 평양이 그때 이 소재를 가지고 한일을 철저히 이간시킵니다. 요후에 성공해서 한일 양국이 이거를 뒤늦게 깨닫고 봉합이 1988년 서울올림픽 직전입니다. 즉 냉전의 막바지에 가장 힘들었던 15년간 한일 양국은 공통의 공산권 적에 대한 안보상 협력이 완전히 없었습니다. 그럼 정보 교류도 좀 어렵겠네요. 없었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후유증이 지금도 계속 남아있는. 김연희 사건 때는 정보 교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일본인이
그 일본인의 직접 피해가 나타나면서 이제 일본에, 그리고 일본도 사실 제가 이런 지적을 합니다. 일본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본이야말로 실은 국민의 인권보다 국가 이익을 우선시킨 나라입니다. 본래. 그래서 가미까지에 특공대니 인간을 폭탄으로 쓰기 시작한 최초의 원조가 사실은 일본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국민을 그 군국주의, 천황제, 나쁜 군국주의해서 인간을 폭탄처럼 도구까지 썼었는데, 자살 테러의 원조. 예, 자살 테러의 사실 원조입니다. 그랬는데 이게 전후에도 계속됩니다. 실은 전후에도 계속되다가 일본 정부가 국민 보호, 국민이 조난당한 국민을 구출하는 게 국가의 의무다라고 일본 정부가 180도 전환하는 것이 바로 일본인 납치 문제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현희 이 씨가 나중에 와서 이제 증언에 의해서 밝혀진 다구치 야요코라든가 그 뒤에 이제 불과 13살짜리 소녀를 납치했다는 이런 것이 알려지면서 일본 외무성은 여론에 밀려서 그 구출이 일본 외교의 최우선 과제로 변합니다. 그것이 저는 그 거대한 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한국과 일본이 이 민주주의적 자유민주적 가치관에서 접점이 생겼습니다. 접점이 생겼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한일 관계가 어려웠고 이런 점을 강조하다 보니까 또 한일 관계가 건설적이었던 것을 놓치기 쉬운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2002년 9월 17일 날 고이즈미가 북한을 평양을 방문해가지고 김정일하고 만나서 사실상 국교 정상화의 이 프로세스에 합의한 거죠.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하는데 왜 깨지느냐 하면은 그때 김정일이가 순진하게도 이 경우에 순진하게도 우리가 일본인 납치했다 하는 것을 털어놓습니다. 그럼 생존자가 있다. 이것까지 털어놓고 하는데 그 명단 안에 말하자면 김현희한테 일본어를 가르쳤던 다구치 야에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찾아보면 다구치 야에코의 존재를 밝혀낸 것은 김현희의 증언에 의해서 우리 안기부가 수사를 하고 일본이 또 협력을 해가지고 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서 찾았어요. 확인함으로써 틀림없이 일본인이 납치됐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한일 간의 공조에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우리 공 선생님도 중요한 역할을 하셨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과 일본의 북한 인권 문제를 매개로 한 민간 교류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 민간 활동 많이 했습니다. 민간인들의 협조도 일어나고 해가지고 드디어 9월 17일 날 고이즈미하고 김정일은 합의가 되고 5명 살려가지고 돌아온다 하니까 박수를 받을 줄 알았는데 이게 일본 언론에 공개가 되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야말로 처음으로 개인의 인권 문제 가지고 개인의 인권 문제를 가지고 일본 전체가 들고 일어났다. 이게 일본 역사상 처음입니다. 개인의 비극에 국민 전체가 눈물을 흘리고 일어나는 그런 그렇게 가도록 한 거는 한국으로부터의 정보, 한국이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게 있었다는 것을 또 한국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과 북한의 수교는 지금까지도 늦추어지고 그것만큼 북한 체제는 더 이제 약화된 면이 있다는 것. 그때 아베 간사장, 자민당 간사장이었죠. 또는 간사장 대리를 한 아베의 역할이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데 있어서 아베 씨의 역할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당시에 이제 그 수행해서 할 때 관방부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베 수상은 이것 때문에 수상이 되신 분이죠. 사실. 그래서 저는 요새도 여기 파란 지금 전부 달고 일본은 모든 그 정상 외교 때 상대방 그 수반을 만나면 반드시 거기서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게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정상회담에서. 그래서 저는 그 한일 양국이 잘 가려면 결국 양국이 지향하는 가치가 같아야 되는데 저는 그냥 소박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정치가 진화해서 지향해야 될 것은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확대하는 거다. 요구에 합의를 해야 우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공동의 적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합종 연행을 할 수도 있지만은 진정한 우방이 되려면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우리가 어떻게 더 확대시키고 보장하느냐 하는, 그러니까 이런 논의가 중심이 되면서 외교가 나가야 되는데 이게 빠져버리고 뭐 국민 정서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이게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 뭐 여러 하셨는데 제가 한 일은요, 그저 열심히 공부하는 일 뿐이었습니다. 왜냐면 일본을 체계적으로 저희는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그러면은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저희가 일본을 지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일본의 과도한 영향력을 허용해서도 안 되고, 서로가 공정하게, 누가 봐도 역사가 지난 다음에 봐도 괜찮은 관계를 만들려면 결국은 공통의 합의점과 이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거 뭐 독소 문제, 이 문제도 아닙니다. 독소는 문제가 아닌 게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 자체가 안 되는 걸 괜히 우리가 떠들어서 문제를 삼을 필요 없다 이거죠. 독도 문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무원을 끝내고 이제 뭐 30년 이상 일하다 보니까 이제 머리가 텅 비어서 공부를 하려고 일본에 갔습니다. 그래 일본의 어느 대학교에 이제 개곤연구원으로 갔는데 그때 시마네 현에서 저를 취재하러 왔어요. 독도의 나를 만든 시마네 현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문제연구소에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일본 외무성이 감수 편찬에는 일본 외교 사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사전이 있습니다. 일본에 다시 유학 갈 때 그 사전을 한 권 들고 갔는데 옛날에 샀던 걸. 그거에 보면은 대한제국이 멸망하는 과정에서의 모든 게 일본 외교 사료가 다 백과사전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도 일본이 러일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독도를 어떻게 이용하기로 하고 했느냐가 다 드러납니다, 실은. 그래서 내가 말할 거 없고 당신들 외무성 사료를 편찬해서 만든 이 사전에 그래 해당되는 부분을 복사해 줬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1905년에 무주물을 먼저 선점해서 시마네현에 편입했다는 것은 이 말이 안 된다. 근데 그때 외무성의 홈페이지는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독도 문제가. 그래서 말이 안 된다 했더니 그 뒤에 외무성 홈페이지에 그게 없어지고 그 옛날부터 독도에 대해서 우리가 권연이 있고 뭐 연고가 있고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장님께서도 그 문제에 뭐 많이 활약을 하시고 토론을 하셨는데 제가 제일 답답한 게 옵니다. 그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독도 문제나 한일 간의 이 갈등 요소가 나왔을 때 한국의 나이 드신 분이라면 특별히 지식인이 아니래도 일본 사람들의 질문을 받았을 때 당당하게 우리가 정리된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이걸 하시는 분이 없어요. 전부 국민 정서래요. 이게 참 문제라고 지식이 부족하면은 정서를 자꾸 들고 이러는데 뭐 가장 중요한 한국의 논점은 지난 70년 동안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우리가 지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무슨 국제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잖아요. 형사재판, 사업재판소에도 안 가죠. 제소하자고 그랬는데 그건 저희가 양쪽이 다 동의를 해야 성립되기 때문에 안 됐습니다. 그거 가지고 전쟁을 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한일 관계를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가려면 미래지향적이라 해야 되고 공통적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 북한 인권 문제 속에는 일본인 납치자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자유민주적으로 통일하면은 일본도 편해지고 해소가 다 됩니다. 한반도도 편해지고 중국도 편해지고 해가지고 동북아에 평화가 온다 하는 것은 거대한 설득력인데 이쪽으로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쪽으로 앞장서서 가야 될 사람이 현 정부예요, 사실은. 현 정부가 그쪽으로 가지 않고 또 과거 지향적으로 가면은 그야말로 북한 핵 문제 해결에도 큰 장애가 될 거고 한미 동맹도 삐끗하게 될 것이다. 저는 한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외교는 한일 관계의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면은 한미 관계, 한중 관계, 남북 관계도 정상화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아베 수상을 인터뷰하실 때 그때 예. 말씀하신 한국의 자유통일을 지지한다는 그렇죠. 것이 예.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때 그게 일본 사회에 소위 보수적 지식인 그룹에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북한을 해방하는 것이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아시아의 그 발전에 평화 발전에 얼마나 주춧돌이 되고 중요한 것인가 하는 그 공감대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일시적으로.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새로 그 총리로 취임하는 아베 수상은 그것을 흔쾌하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 접근을 했는데 그렇죠. 냉담하게 그렇죠. 거절당한 그래서 그 반동으로 지금 뭐 저희가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 여기는 우리 뭐 좌파 탓을 할 게 아니라 우리 보수 세력의 책임이 큽니다. 그러니까 보수 세력이 독도와 종원 위안부 문제 제기를 좌파와 손잡고 했다 하는 이 전략적 착각이 있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9월에 이른바 전성절, 예. 그러니까 중공군의 전성절 행사, 자기들이 2차 세계대전 때 이겼다고, 그것도 사기치는 거죠. 거짓이죠. 예. 그 중공군이 한반도로 쳐들어와가지고 북진 통일을 막았다는 그건 상무시해버리고, 그 친중국가 그리고 독재국가 지도자들만이 오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는데 한국의 이른바 보수 언론이나 보수 지식인들이 제대로 된 비판을 하지 않았다는 거. 거기에서 보수의 군이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반대를 앞장서고, 여기서 한국 보수 세력의 그 수준이 드러난 게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건 지나간 거고, 어쨌든 북한 인권 문제, 북한 해방, 자유통일, 이걸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할 수 있는 우선 여론을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바꾸려면 한국은 여론이 먼저 바뀌어야 되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또 이 과거사 문제, 이건 뭐 긍정적 과거사 문제죠. 그래도 일본이 한국 역사를 보면서 나름대로 평가하는 게,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해가지고 한반도가 평화 시기에 들어가니까 그때 동북아가 다 고대사의 황금기를 누렸다. 그걸 일본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신라의 삼국 통일은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거에 조금 일본에서 보는 거 부연 설명을 드리면, 국가 관계는요, 저는 뭐 국제정치 전문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역사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 국가 관계가 양국 간의 현안 문제가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는 게 있고, 당장은요, 직접은 당사자 양국. 또 하나는 양국이 관련되는 중요한 어떤 관계가 공통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게 내 편이냐, 내 편이 아니냐가 사실 판가름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입니다. 중국. 그러니까 한국이 보는 중국과 일본이 주는 중국의 의미가 국가 안보에서 너무 달랐던 겁니다. 육공화국 30년 동안요.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의 북방 외교 이후에 일본이 보는 중국과 한국이 보는 중국이 한일이 마주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중국 변수가 나오는 순간 결정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부도 마찬가지고 지식인들도 마찬가지고 세계를 향해서 발신하고 특히 일본이나 미국하고 할 때는 저희가 미국을 상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미국의 적을 편드는 듯한 말을 하면 그건 안 되거든요.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저희 주장을 일방적으로 뭐 죽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정도 분별력 없으면 외교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은 중국을 주적으로 여깁니까? 아니, 주적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이제 국제정치 전문가 대가들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적의를 상호 가지고 있느냐를 떠나서 어쩔 수 없이 위협적 존재가 되는 그런 존재, 관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어도 예를 들면 방 안에다가 큰 동물을 집어넣으면 의도하지 않아도 그렇죠. 우리는 불편해지죠. 그것처럼 중국의 지금과 같은 군사적 대국화나 이것은
의도하고 군사력 대국화 자체가 물론 위협이지만 의도하지 않더라도 중국은 일본의 위협이 되고 또는 중국은 일본을 위협으로 느낀다는 것이죠. 서로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 정도 현실을 무시하고 대화를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는 게 남중국해의 그거는 이제 직접적인 생명선에 관한 문제고요. 이른바 센가쿠 열도, 예. 센가쿠 열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과 석유 중동과 이 극동을 이어주는 석유 수송로의 안전을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중국의 핵미사일이 일본도 다 겨냥하고 있답니다. 그렇죠. 사진군에 다 들었죠. 예. 이게 그게 플러스 문제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일본에까지 미치니까 지금 북한의 핵무장은 중국과 북한의 전략적 공조에 의한 것으로 그렇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보는 적은 중국, 북한을 한 세트로 묶고 네. 보겠네. 그런데 거기에 그 고약한 일본인들은 인종주의적 소위 국수적 일본인들은 그 한국의 친중 반일 자세로 봐서 한중 연합군이 쳐들어온 게 아니냐 하는 소설들을 막 써대고 그렇습니다. 한중연합군. 예, 한중 연합군이 미일 연합군에 도전한다. 뭐 이런 소설들을 실제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 신라가 삼국 통일하기 직전에 일본이 그런 패닉에 빠졌던 적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당나라하고 신라가 손잡고 백제 고려를 멸망시켰을 때 당이 말이죠. 당이 신라까지 먹고 그러니까 당 신라 연합군이 쳐들어올지도 모른다 해가지고 막 성사했지 않습니까? 예. 그 후쿠오카 같은데 뭐 수성도 샀고 대마도에도 성사했고 특히 예, 몽골과 고려 때도 그랬고요. 예. 그때는 실련이 됐고. 예. 그런데 마침 그때 신라가 당나라하고 싸워버리니까 오히려 또 신라하고 일본은 한 일시로 친해졌어요. 그런데 그 아주 역사적인 삼국 통일 기의 그 역사적인 함수 관계가 한국의 지금 동북아에서 비슷한 식으로 재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인들이 그런 역사를 볼 때 저는 좀 가끔 답답한 걸 느낍니다. 일본인들의 세계관이나 역사관에 예를 들어서 고려가 몽골의 앞잡이가 돼서 일본을 쳐들어왔다. 이게 이제 일본 역사에서 원자탄 떨어지기 유일하게 침략받은 예입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위협에 왔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시에 그 몽골 제국을 상대로 39년간 그렇죠. 전쟁을 한 나라는 고려뿐이고 그동안에 준비 안 했습니까? 고려가 39년 시간을 벌어줬기 때문에 일본이 방어가 가능했다. 그렇죠. 고려가 은인이다. 가마쿠라 막부시지. 예, 그렇습니다. 고려가 은인인데 일본에게 은인을 원수로 취급하는 건 당신들이 그 역사를 보는 이 자세가 미숙화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또 우리가 공산 침략에 대해서 우리가 300만이 민간인 군인 다 포함해서 죽으면서 한반도를 지켜냈기 때문에 또 지켜내는 과정에서 일본이 6.25 특수도 누리고 해가지고 얼마나 안전해졌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은 없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하고 일본이 근대 국민국가로 상호 이제 같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일본은 지금 유례 없는 70년 이상의 평화 시기를 누리고 그렇죠. 저희는 민족사의 최대로 긴 전쟁 70년 이상의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죽은 군관민이 전부 310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봅니다. 너희는 침략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310만 명이 죽었고 우리는 강대국 정치에 의해서 분할이 돼가지고 분단이 돼서 70년 동안 분단 때문에 700만이 죽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에 대해서 굶어 죽은까지 포함했습니다. 당신들한테 이걸 탓하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역사를 봐라. 이런 말은 제가 합니다. 이 부분에 가면 이제 분단의 책임이 일본에도 있느냐 없느냐. 네, 그래서 거기까지 하면 복잡하죠. 그쪽으로 가고. 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분단 책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은 동의를 안 하는데 뭐 거의 지금 시점에서 거기까지 가서 무슨 학문적 논쟁을 할 여지는 없는 것 같고. 일본이 열흘만 빨리 항복했으면 아시아의 역사가 바뀌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와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한일 관계가 결정적인 국면에서 갈라지느냐 합쳐서 우리가 꿈에도 소원하는 평화적 자유통일을 이룰 거냐 말 거냐 하는 시점에서 한국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첫 단추를 뭐 썩 잘 꿰은 것 같지는 않는데 어쨌든 사람이란 것은 달라질 수 있고 새로운 현실을 보면 그게 적응하게 돼 있는 게 한국 사람이고 또 인간이라고 생각하니까 한일 관계를 이제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데 앞으로 계속 일본에서 고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역사를 공부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일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한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할까는 특히 현 시점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할까를 그냥 따라갈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전후 70년에 이걸 보면요. 현재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버리고 새로 살 무슨 방도가 있느냐. 그거를 저희가 신박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한미 관계와 한일 관계는 현 상황에서는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거는 잘못이다.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홍 선생님 쉽게 설명하시는데 말하자면 동네 깡패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주먹이 제일 센 그러면서도 마음이 착한 미국이란 나라가 한국을 보호해주고 있는 이 살벌한 동북아시아 질서에서 한미 관계가 나빠져가지고 그 착하고 힘센 사나이가 떠나버리면은 당장 우리는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으로부터 집단 폭행 당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에도 다른데 뭐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만은 미국이 한국에서 손 떼면 일본도 한국을 선보고 중국도 한국을 선봅니다. 평양도 한국을 선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 교양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정말 제대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이고 오늘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심층적으로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또 새로운 이야기 존경하는 조 사장님하고 정말 즐거운 대화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